남편이 죽고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진짜 절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김서연은 남편 박정우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훈의 반찬이었습니다. 정우가 직접 나무 판자에 매직으로 써서 붙인 간판이었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서연이 몇 번이나 새로 만들자고 했지만 정우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더 정감 있잖아. 손님들이 더 잘 오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억지인 줄 알면서도 서연은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호라는 남자는. 크게 대단한 구석은 없었지만 작은 것에서 늘 웃음을 찾아내는 사람. 큰 돈은 없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정우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소리 없이 세수를 하고 찬밥에 간장한 종지를 올려 후다닥 먹고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건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가 나가는 소리에 잠이 깨면서도 모른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주고 싶었지만 정우가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 아침부터 가게 준비하려면 피곤할 텐데. 그렇게 남편이 나간 뒤 서연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계절마다 재료가 달랐지만 손은 늘 빨랐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멸치, 두부, 묵은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고르고 아주머니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리어카에 짐을 싣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고 점심쯤 가게 문을 열면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오늘 깻잎 무침 있어? 네, 어머니. 아침에 새로 무쳤어요. 소박한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녁이면 정우가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돌아왔고 서연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 오늘 뭐 맛있는 거 해줬어? 하고 물었습니다. 밥상이 화려할 리 없었지만 정우는 언제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서연은 좋았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 정우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 옷 한 벌도 사지 않았고 좋아하던 막걸리 한 병조차 쉽게 사 마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이번 달에 좀 여유 있으니까 점퍼라도 하나 사요 하면 정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입을 만해. 딸 수진이 학원비나 보태. 그러면서도 수진에게는 용돈을 쥐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아빠 나 이번에 수학시험 잘 봤어 하면 정우는 과장되게 두 눈을 크게 뜨며 오, 우리 딸 천재 아니야? 하고 웃었습니다. 딸은 그런 아빠가 쑥스럽다며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단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다가 투덜댔고 서연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한마디 거들었고 수지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정우는 서연의 손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우는 여느 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찬밥을 먹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나가면서 방문을 살짝 열어 누워있는 서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국 끓여놔. 서연은 반쯤 감긴 눈으로 알았어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출근길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왔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가 온 것은 오전 7시 반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왠지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 씨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거꾸로 신고 뛰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고쳐 신었습니다. 지갑도 없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집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연은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이미 없었습니다. 의사가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심장, 혈관, 갑작스러운 이라는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얀 벽만 보였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마치 자는 것 같은 얼굴. 서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정우 씨,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우 씨,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따뜻한 국 끓여놔라고 웃으며 나간 남편이었습니다. 내복 차림으로 찬밥 먹던 남편이었습니다. 어젯밤 손을 꽉 쥐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면 눈을 뜨고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줬지? 하고 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정호의 형제들이 왔고 건설 현장 동료들이 왔고 반찬가게 단골 할머니들이 눈을 붉히며 왔습니다. 모두들 서연에게 힘내야 한다고 정호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실제로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서연은 멍하니 남편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해서 좋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이 몰래 찍어둔 사진 중 하나를 골랐는데 정우가 마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서연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봤습니다. 딸 수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18살짜리 딸이 그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딸의 등을 두드리면서 서연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남편이 떠난 슬픔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부터 혼자 감당해야 할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등록금, 가게 월세, 생활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서연의 머릿속에 밀려들었습니다. 정우가 없는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 어떻게 하나. 장례가 끝난 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정호의 작업복이 현관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세탁을 못한 채 그대로였는데 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그 앞에 서 있다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정호가 쓰던 서랍 속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정호가 알아서 했기에 서연이 잘 들여다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펼쳤습니다. 병원비 청구서, 작년 수술 기록이었습니다. 서연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허리가 안 좋다고 했던 게 언제였더라.
그때 검사를 받았던 건지. 아니, 서연은 전혀 몰랐습니다. 정우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서류는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회사 구조조정 이후 받은 생활자금 대출. 금액을 보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명세서, 밀린 대금, 이자. 남편이 회사 구조조정 이후 혼자 감당해오던 빚이었습니다. 서연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게가 조금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건설 현장 일이 힘들다고 했을 때도 정우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이었습니다. 딸이 출력해서 작은 액자에 넣어 거실에 두었던 사진. 아직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거의 바람 소리였습니다. 왜 혼자 다 짊어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픔인지 원망인지 자책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몰랐다. 내 남편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몰랐다.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더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 보일 때 그냥 피곤하겠지 넘겼던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정호 씨.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고, 가게를 어떻게 꾸리고, 수진이를 어떻게 챙기고, 그 모든 것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한다고, 나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정호 씨,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버텼던 거라고. 한참을 울다 서연은 문득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침에 담가둔 나박김치가 있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두부, 대파, 된장. 정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국 끓여놔.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것이 먼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를 썰었습니다. 대파를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냄비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그냥 두었습니다.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래된 냄새, 익숙한 냄새.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은 눈으로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부엌 앞에 서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딸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밥 먹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수진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담아내왔습니다. 밥을 퍼서 두 그릇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서연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국이 혀끝에 닿는 순간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흔들렸습니다. 슬픔인지 온기인지 모를 것이 먹어야 했습니다. 내일도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수진이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빚도 갚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울어도 됐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도 됐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서연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남긴 것은 빚만이 아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간판도 있었고, 딸 수진이도 있었고, 이 작은 부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소리 없이 나가던 그 뒷모습도, 조금만 더 고생하자 던 그 목소리도 모두 서연의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충분해질 것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식어가는 동안 두 모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남은 건 슬픔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힘든 현실을 숨기는 것,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